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이슈가 메가시티 구상을 넘어 전국적인 뉴시티 프로젝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선을 출근길에 직접 타봤다면서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최대한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던 주식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한다는 정부의 전격적인 발표로 국내 증시가 사상 최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를 국제 기준과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는 시간으로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김포 골드라인을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직접 타봤다고 밝혔는데요.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권 30분 통행권도 최대한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포 골드선을 한번 타봤는데 출근길에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도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하여튼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분산이 되면은 그만큼 집값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GTX A 열차를 타고 가면서 서울은 물론이고 동탄과 인천, 파주 등에서 온 수도권 주민 20여 명과 즉석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대통령님과 김포 골드선을 한번 타봤는데 출근길에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수도권에 GTX를 신속하게 이거를 좀 놔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고 또 하여튼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GTX A는 저희가 평택까지, 또 B는 춘천까지, C는 천안 아산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네, 출근길에 김포 골드선. 이게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은 물론이고 보도도 여러 번 나왔었죠.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직접 이걸 출근길에 한번 타봤다. 정말 힘이 들었다. 이 회고를 하면서 이게 또 많이 화제가 다시 되고 있어요. 최근 여당이 제기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이 말을 통해서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김포에서 한강신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장 힘든 게 교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고 있던 두 칸짜리 작은 지하철을 골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은 골병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죠. 네네.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직접 타봤더니만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예전에 아마 여보 부모님 댁에 보일러 좀 놓아드려야겠어요 하듯이
이 김포 시민들 이 고생하는데 이 시민들을 위해서 GTX 빨리 놔드려야겠다는 그 말씀을 아주 유명하게 남긴 것 같은데요. GTX라는 게 찾아왔더니만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대도심 철도라고 합니다. 네. 지하 40m에 직진으로 가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그 지하철보다 속도가 한 서너 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평균 속도 100km, 빠를 때는 200km까지 가는데요. 우리가 일산이나 이런 데서 나올 때 차를 타면은 5km, 10km 가는데 100km로 가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총알처럼 가는 거죠. 총알처럼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내판 KTX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김포에서 서울로 오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서울과 김포의 편입 문제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사실상 그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랜드 그 메트로 서울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해석은 좀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GTX-A의 수서 화성 동탄역 구간을 2024년 3월까지는 앞당겨서 개통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시점, 그러니까 준공 예정 시점이 총선 꼭 한 달 전이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해요. 뭐 꼭 총선을 기준으로 두고 앞당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총선이 이제 4월 10일인데 그에 앞서서 이제 3월에 개통을 한다. 근데 당초에는 6월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석 달 정도 앞당기는 거네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혜택 좀 보시라는 아마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지금 기존에 얘기되는 것이 GTX A 라인 중에서도 화성 동탄에서 수서 구간인데요. 저 가운데 위에서 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A 연한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GTX B, C 라인도 당초에는 2024년 말이나 돼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거의 1년을 앞당겨서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착공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지금 가능한 한 빨리 해서 교통 편익을 도모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화성 동탄에서 수서 구간이 지금 현재는요. 79분이 걸린답니다. 1시간 반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연결 여러 교통편을 또 생각해 본다면 뭐 2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19분으로 단축을 하고 또 운정 서울역 구간 이다음에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20분으로 단축되는 효과. 파주에서 한 20분 만에 온다는 거네요.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말 연시에 착공 예정인 GTX B, C 라인도 착공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1년 정도 착공이 빨라지면 그만큼 시행되는 것도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숫자가. 엄청난 그 교통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추산해보면 한 300만 명 정도가 이 노선 확대 조기 착공의 혜택을 본다 하고 시간 단축은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이 주는데 그렇죠. 이게 시간이 준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 출퇴근에 얽매이는 이 시간이 만약에 79분이 걸리던 게 19분으로 줄어들면요. 네. 이건 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되고 그렇죠. 돌아올 때도 운동도 좀 할 수 마찬가지고요. 있고, 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표어를 내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일대에서는 30분 안에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 큰 계획 아래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즉석 간담회에서 이런 교통 문제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GTX는 이 광역 그 경제 생활권을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 또 강원 충청권까지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부지 공급이 아주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 수요가 초연결 이 광역 경제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분산이 되면은 그만큼 집값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거듭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이 초연결 광역 경제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동산 값 안정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다 서울에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살지 않고 이제 뭐 고양이건 아니면 김포건 아니면 동탄이건 산다 하더라도 서울에 가고 싶다고 하면 30분 만에 강남까지 또 종로까지 올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지역의 분산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숫자로 본 이 그 GTX의 효과가 놀라운데요. 실제 지금 이 그 GTX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 고용 효과만 2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21만 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웬만한 중소도시의 어떤 크기의 규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30조 원. 향후에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20년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만 50조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김현주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인천에서 그 서울까지 오는데 출퇴근에 예컨대 하루에 왕복 3시간이 드는데 이 왕복 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면은 2시간 동안 1시간은 조금 더 넉넉하게 잠을 자고 1시간은 운동도 할 겸 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확실히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참 얘기하는 워라벨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어떤 그 GTX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뿐만 아니고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까지도 상당 부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이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역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 GTX ABC 3개 노선 이외에도 3개 광역철도를 추가로 개통하게 되면 경기 또 한반도 우리 남한의 그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최대 75%까지 줄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 시간의 4분의 1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75%가 아니라 75%가 감축이 된다는 얘기니까 네네. 그 기존의 ABC 라인에다 뭐 덧붙여서 뭐 DEF 라인이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별내, 신안산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그러니까 매년마다 저렇게 노선이 개통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24년에는 별내선, 25년에는 신안산선, 26년에는 도봉산 목정선으로 전부 연장이 되기 때문에 7호선 연장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게 되면 최대 우리가 기대 효과가 75%의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수도권 일대 또 서울을 통근 지역으로 하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메가시티 구상도 있는 데다가 교통 편의가 왜 수도권 위주로만 진행이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지금 그뿐만이 아니다.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거기에도 역시 이런 광역 철도망 등 교통망 등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권, 울산권, 충청권, 뭐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와 같은 계획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것이 우리나라 발전의 어떤 큰 기틀이 된 것처럼 그렇죠.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광역 철도망으로 인해서 교통 편의가 상당히 증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최진영 변호사 말씀이 꼭 다 서울에 살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울 이외에 살면서도 강남이나 양천에 학교 보낼 수 있다는 부모들의 기대가 충족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김포 주민들이 말하는 게 그런 것 중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이나 양천 혹은 경기도 과천 같이 교육과 주거 환경이 좀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지역과 빠른 교통 연결을 한다는 게 또 그 수도권 주민들의 수건이기도 한데 이것에 관련된 신규 노선 계획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들 대치동 학원에 보내고 싶어. 내 아들 딸 목동 학원에 보내고 싶어.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임기 내에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6개 그 노선을 착공하는데 지금 경기도 수원에서 강남을 잇는 신사까지 그냥 그렇죠. 신분당선이 지금 그 계획되고 있고 이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 마포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다 연장 노선 얘기예요. 그렇죠. 계속 네. 이 연장 노선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보면은 이 그 서울의 3호선, 7호선, 9호선 등 6개가 이제 그 철도로 추가되는데요. 지금
또 관심을 받는 게 저 위례과천선인데 저거는 정말 과천에서 핫합니다. 핫해요. 압구정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위례가 지금 그 벌써 신도시가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하철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네. 위례 과천선이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압구정동역을 거쳐서 과천까지 가고 그리고 인천 연수에서 양천 목동 말씀하신 데까지 옵니다. 그렇죠. 이제 연수구에서 양천 목동에 있는 학원까지 보낼 수 있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원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서울의 인프라를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큰 이 정권의 어떤 역사이고 어떤 과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그냥 막연히 하겠다, 확장하겠다가 아니라 저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주민들의 생각도 정말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뭐든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년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타임라인이 명확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있다가 몇 년 뒤에 개통이 되니까 그 근처로 내가 이사하겠다라는 우리의 삶의 계획도 세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삶의 계획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뜻깊은 어떤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앞당겨서 노선을 추가하고 또 새로 놓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중요한 게 교통비예요. 지금 밥상 물가, 외식 물가, 런치 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교통비 부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즉석 간담회에서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는 GTX 등의 출퇴근 요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서민들 주머니 사정으로 부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에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20%, 또 등하교 청년들에게는 30%, 또 이런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약 53%의 최대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서 나머지는 정부 재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20%, 학생에게 30%,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53%면은 절반 이하로 깎아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엄청나죠. 이게 바로 그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도로 할 수 있는 이른바 K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시면 유레일 패스 한 장 끊으면 어느 나라든지 싸고 간편하게 갑니다. 이거 이용해 주신 분들 많을 텐데 자 그런 것에 한국판이 나온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활 밀착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달에 21일 이상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통근 통학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통합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KTX에서 환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GTX에서 이제 환승을 할 경우에 할인도 해주고 그러니까 편도가 4,000원이에요. 그러면 네. 얼마 전에 우리 대중교통비가 이제 올랐습니다만 편도 4,000원이면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그 광역철도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통비가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비싸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내년 초부터 당장 이 K패스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월 교통비에 만약에 10만 원을 쓴다. 그러면 53%인 5만 3천 원을 환급해 준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4만 7천 원만 지출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지금 서울에서 그 오세훈 카드라고 해서 기후동행 카드 이런 것들로 6만 5천 원 이제 이런 그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광역철도망에도 넓게는 다 적용이 될 것이고요. 출퇴근의 경우 20%, 등하교의 경우 30% 그렇게 해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로는 53% 정도까지 이 할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누구라도 원하시면은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 구축에 지금 정부가 아마 애를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지옥철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원조라 불리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노래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1호선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1호선 타는 분들이 또 아주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시민 등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이 철도 타고 다니는데 오래되고 또 아주 복잡해서 대단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1호선은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때문에 GTX 노선의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한 시민분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윤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 자, 즉답을 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앵커님 푸시맨 아세요? 푸시맨? 알죠.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호선의 핵심 신도림역에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타고 내릴 때 문이 닫히라고 이제 직원들이 밀어넣는 사람이라고 해서 푸시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부시맨에서 따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1호선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 역사적 단어인데요. 지금 여전히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도 1호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복잡하고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 아까 참석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그 신도시 중에 하나인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경인중앙선입니까? 거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왕복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라고 했더니만 대통령께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보다 이 그 교통망을 쓰는 데는 돈을 팍팍 아끼지 않고 쓰겠다. 과감하고 그렇죠. 신속하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서울 위성도시 같은 데 사는 분들의 어떤 교통적인 수요에 부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영종도 같은데 영종도 통행료 그 통행료 문제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불만이 있어서 100원짜리, 10원짜리로 해서 한꺼번에 넣어주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루 몇 개로 집어던지고 간 분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사시는 분들의 어떤 불만이 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도 실제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그걸 하는 걸 보면은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현장 속으로 행보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제기한 이슈, 바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뜨거운 화제가 됐다가 이게 이제 메가시티 구상으로 넘어서 갔는데 이게 뉴시티 프로젝트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울시청으로 찾아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한 30분 정도 단독 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북도를 가도 사실은 한강과 출첵으로 단절돼 있습니다. 생활권 자체가 끊겨 있습니다. 유일하게 돈 내고 다니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돈 내고 다니는 일산대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 자체가 다르다. 모든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그 서울시 내외부의 전문가분들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30분 회동을 갖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이라는 걸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가 나왔습니다. 자, 방향성 그리고 목표에 대한 공감대는 이룬 셈이다. 이런 평가 나와요. 그렇죠. 일단 큰 첫삽은 띄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그랜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추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연구가 선행이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반적인 것에 대한 합의는 이루었지만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반을 구성시켜서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확실히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데 지금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긴 호흡으로 나가겠다. 이게 지금 올바른 방향입니다. 네. 뭘 이렇게 뭐 이슈거리를 던져놓고 뭐 책임감도 없이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총선 이후가 되더라도 긴 호흡으로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해서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김포시장과의 만남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네. 이것이 사실 뭐 하남, 구리 등 시장분들이 이제 오세훈 시장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지금 그 움직임이 있거든요. 구애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 이거 총선용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을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총선 뒤까지 진지하게
긴 안목으로 논의를 하겠다. 물론 국가 100년대계니까 쉽게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오는 16일에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기로 원래 돼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포 서울 편입대회에서도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원래는 이게 주의제는 아니었던 그런 회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16일 날 1대2 토론 배틀이 터질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네. 이 그 3자 회동이 이루어진 배경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3일입니까? 김동연 그 경기지사의 장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또 같이 이제 유정복 시장님이랑 또 오 시장님이랑 3인이 모였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그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 한번 우리끼리 모임을 하자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주의제는 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동행 카드라는 것에 대한 것, 또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더 경기 패스라는 통행권과 관련된 카드가 약간 서로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 이슈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지금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다가오는 11월 24일 정도에 3자 회동을 하자고 했다가 지금 최근에 있어서 이 문제가 크다 보니까 다가오는 16일로 한 주 정도 당겨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김포 이슈를 둘러싼 배틀이 정말 그렇죠.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구도가 어떠냐 하면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핵심적인 이슈가 떨어져 나갈 판이니까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고 네네. 지금 인천에 있는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성명을 내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단 뭐 정치 말이에요. 쇼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했죠. 그런 반면에 지금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대2의 토론 배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기 땅 뺏기니까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유정복 그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게 나름대로 어떤 근거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경기도에서 경기 남북도를 가를 경우에는 인천에서 그 가운데 있는 이 김포와 이 부천 이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오려고 했다가 선수를 뺏겼는 그런 어떤 맥락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분의 어떤 토론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당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 등을 본격 추진할 위원회를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라고 명명을 하고 공식 출범을 시켰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의제를 좀 전국화하겠다. 지방 균형 발전 문제까지로 좀 확대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여요. 발빠르게 여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포의 서울 편입 프로젝트로 국한이 되었다가 이것이 전반적으로 뉴시티 프로젝트로 확장 추세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권역별로 해서 어떤 메가시티를 이루어보자라는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태 위원장을 포함해서 부위원장 한 분하고 위원들까지 모두 총 15분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그 시티 프로젝트, 뉴 시티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인가 아마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수도권이라는 단어도 빼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편입이라는 것보다는 정말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의 뉴 시티 프로젝트라고 이제 출범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제 발전될지 지켜볼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방에서는 너무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더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그 내부에서 재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만약에 부산이면 부산권의 메가시티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네네. 호남을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도 또 메가시티가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삼축 메가시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특위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부가 일요일 오후 늦게 전격 발표한 게 바로 이 공매도 전면 금지였습니다. 외국인 큰손들이 충격에 쌓여서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그동안 빌려서 심지어 없는 주식을 불법으로 빌려서 싸게 팔았던 우리나라 주식 대거 사들여서
어제 증시는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주춤하는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의 먹잇감이 됐던 2차 전지 등 낙폭과대주의 잇단 하락으로 큰 손해를 봤던 1,300에서 1,400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어제 하루는 그야말로 우리 증시가 역대 하루 기록으로는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곧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까지 겹쳐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는데 우리 증시는 이 공매도 금지라는 호재까지 겹쳐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상승폭 하루에만 100포인트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저렇게 5.66, 7.34% 상승을 했고, 자, 달러 환율도 쑥 빠져가지고 1290원대까지 어제는 안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안 좋을 때는 1,300원, 1,350원까지 올랐었었는데 최근에 조금은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이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의 주름살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1,300원대 이하로 내려가서 1,200원대를 찍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어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상당 부분 주가 지수가 높아지고 지금 결국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돈 가치도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어서 경제 시그널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은 좀 상당히 좀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하루 상승폭을 많이 지금 절반 정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등락은 있는 거지만 그렇죠. 어제 상승에는 아주 놀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어제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오늘 좀 일시적인 조정 양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역대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2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가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전에 없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융위원회나 이쪽에서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일요일에 발표를 했고 월요일에 상승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급등 그랬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 양상으로 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공매도, 없는 걸 판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는 스탁 숏 세일링이라고 합니다. 짧은 기간에 뭘 판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주식을. 이걸 반대말이 이제 숏 커버링. 빌려서 샀으니까 또 사들여야 된다. 이런 기법인데 영미권에서는 일반화된 방식이죠.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숏 친다, 롱 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과 반대되는 것에 배팅하는 투자 기법으로 주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법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로 한 게 말 그대로 빈 채로 매도한다.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지 않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 실제로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베팅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싸게 산 다음에 이익을 내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면에 이제 나중에 일단 숏으로 이제 판 다음에 환매수 나중에는 이제 다시 사서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숏 커버링이라고 그래요, 저거는. 그렇죠. 커버해야 되니까. 커버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환매수라고 하는데요. 결국 공매도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서 다시 사들이는 매수는 또 환매수. 결국 공매도가 있으면 환매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사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공매도를 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하는 이른바 주식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철퇴를 가하는 어떤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얘기는 조금 이따 또 자세히 하고요. 자, 금감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오후에 장도 안 열리고 근데 내일장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격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킨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입니다.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매도 금지는 과거에 민주당에서도 한시적인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온 그런 사안입니다. 외국인 큰손들의 공매도 공세로 1,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개미 투자자들, 특히 젊은 층의 소액 투자자들의 원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여당이 과감한 결단을 정부에 요구해서 이루어진 그런 조치로 평가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1,400만에 이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우리 그 개미 투자자들이. 3명 중에 1명은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 위주로 그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투자하는 분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청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서 여당에서 뭐 메가 프로젝트, 메가시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공매도 금지도 상당히 여당에서 조금 이슈를 선점하면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민주당에서조차도 이건 한시적으로는 좀 공매도를 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실행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사실 그 증시 하락장이 있을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것이 이제 주로 우리 개미들이기 때문에 아니 전혀 뭐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손해 볼 수 있느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좀 어떻게 개선을 해봐야 된다 해서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요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이 공매도 세력이 외국이나 기관들이 주로 쥐고 흔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 증시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던 것의 주범이 공매도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좀 해주는 것이 우리가 워낙에 뭐 이렇게 시점부터 다른 출발선이 다른 이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작동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두 팔 벌려 이번 조치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자 말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주식 투자의 정당한 기법인 공매도가 모두 문제인 것도 물론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공매도만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있지도 않은 주식을 무차입해서 공매도하는 건데 이거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금융 어떤 개방 율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장보다 개방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툴이 아직까지 적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공매도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0조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이나 개인 다 합쳐봤자 50조가 안 되는 정도로 해서 절반 규모예요. 절반 규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에 대한 어떤 그 규제 방식이 느슨하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정보의 우위에 있는 외국 기관들이 훨씬 더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큰 이익을 벗고 해외로 먹튀하는 일들이 잦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그 의혹만 있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대로 지금 잡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금감원과 금융위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밝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공매도에 대한 이 공매도는 사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어떤 주식 투자가 과열되는 오버슈팅을 방지하는 그런 그 시장에 자정작용이 있는 건 맞는데 거품 안 끼게 하는 효과가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차입 불법 이 공매도를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하지 못하는 반면에 외국 기관들이 했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지금 그 개미 투자들을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원성이 잦아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가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금감원의 어떤 활동인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는 이번이 처음이 물론 아닙니다. 전에도 몇 번 금지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금융 시점이라고 할까요? 지난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다 해서 그 당시에도 공매도가 금지되었었던 적이 있고 네네. 이후에 2011년도에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뭐 연일 폭락했었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6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었고 올해 들어서도 사실 이 공매도 불공정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해서 이런 불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지금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지가 됐었고 코로나19 당시에도 금지가 되었다가 이후에는요. 코로나19 당시에 공매도 금지된 이후에는 150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하는. 그랬었죠.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야 공매도를 허용하는 그렇게 150개 종목만 한정해서 허용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된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주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들이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챙기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외국인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 전에 무려 560억 원대나 적발이 됐습니다. 두 해외 거대 IB 은행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국계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BNP 파리바 프랑스계고 HSBC 홍콩에 있는 그 은행인데 중국계죠. 그리고 중국계죠. 그 560억이나 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의혹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그 뒷덜미를 제대로 잡았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네. 이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서 앞으로 6개월간이니까 전면 마냥 금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두 개 IB만 있었느냐. 그 외에도 상당 부분 추가적인 어떤 불법적 공매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해서 한 20명으로 전문 인력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형사처분 내지 그 어떤 그 최대한의 과징금에 대한 적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를 했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이와 같은 공매도에 대한 어떤 것을 완전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매도에 있어서의 어떤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국제 IB 인터넷 그 인베스트먼트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인데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내에 있는 동학개미 이 소수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이 외국계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실시간으로 감지,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게 없었다는 것, 이 전산 시스템의 미비 문제를 지적하는 그 목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 6개월간 이걸 좀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놓고 그 사이에 이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 당국에서는 현재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빌려서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입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도 내에서 주문을 넣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가 시급히 필요하고 만약에 전산화가 되면은 규제 차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들 IB 여기서 무차입으로 공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시스템 개선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미리 주문자가 주식을 한도 내에서 주문을 넣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이제 그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이에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하신 대로 6개월간 일단 프리즈 시켜놓고
우리의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지금 개선을 하는 시간을 갖겠다. 외국에서는 뭐 이게 뭐 국제 신인도 하락이다 뭐다 하는데 우리가 마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 공매도를 하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방침들도 나왔죠?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과 제재 이렇게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형사적 처벌과 어떤 행정적 처벌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형사적으로도 그 검찰 고발을 통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를 위반한 업체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그 민사적으로 이와 같은 부당이득에 대해서 징벌적인 회수, 한마디로 이익을 본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뭐 2배, 3배까지도 이익을 회수해서 향후에 이와 같은 네. 불법적 그 공매도를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무조건 엄한 처벌만은 능사가 아니겠습니다만 충격요법도 이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부당이익을 징벌적으로 환수한다는데 이 법률적으로 징벌적 환수라는 게 상당히 외국계에는 준엄하게 좀 돼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손해배상은 입은 피해만큼 받는 건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3배 배상, 예컨대 트리플 데미지즈라고 해서 받은 이익의 2배 내지 3배까지 그것을 징벌적으로 마치 벌금처럼 회수해서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어떤 그 영미법상의 제도인 것이죠. 그걸 한국법에도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더블을 넘어서서 트리플까지 그야말로 네, 벌금 물리듯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누굴 보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드리고요. 어쨌든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